저 사람이 저기로 가니까 나도 저기로 갈래. 모두가 똑같이 멍한 눈으로 회사에 다니니까 나도 그렇게 할래.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슈테판 클라인의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지금 어딘가에 몸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100% 둘 중 하나이실 겁니다. 만족 혹은 불만족. 이렇게 말이죠.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길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길인 걸 사실 알고 있지만 선뜻 다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시겠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예기치 못한 우연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왜 거부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연을 거부하는 우리 뇌는 모든 상황에 이유를 만들어 붙이면서 나름의 질서를 부여해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다못해 우리는 로또를 살 때조차도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6자리 번호를 스스로 막 고르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로또를 사는 그 순간조차 우리 뇌는 여전히 우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번호를 고르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상황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뇌는 어떤 상황의 실마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일 때, 그러니까 뭐가 막 다 불확실한 것 같고 그런 상황에 놓이면 이제 정신적 반란을 일으킨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뇌는 끊임없이 규칙과 설명을 찾으려고 하고요. 우리의 뇌가 이렇게도 안정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는 단순히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 반응으로까지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즉,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하면 일단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맥이 빨라지며 숨은 가빠오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까지 분비시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예시가 하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이 폭격당할 때 런던 근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위궤양에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폭격이 심한 런던 도심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폭격에 대비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매일 방공호로 피신하는 게 일상이었고, 근교 도시 사람들은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번 날아오는 폭격에 더욱 마음을 졸여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안전한 상황을 선호하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회사 내에서 굳어진 위계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앞날을 알 수 없는 다른 선택지들보다 차라리 낫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이건 추측이나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저와 여러분의 혈액 속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한 실험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야생 비비 원숭이를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한 결과 서열이 고정되어 있을수록 서열이 낮은 원숭이라 할지라도 혈관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서열이 아주 높은 원숭이인데도 스트레스 수치가 증가한 거예요. 이 실험이 주는 포인트가 있죠. 사회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일상에서 끊임없이 게으른 타협을 합니다. 저자는 안전함에 취한 사람들이 보이는 게으른 타협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연인과 마지못해 계속 만나고, 수십 년째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도 정작 새로운 직장을 구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안전함에 취한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더 큰 피해는 오히려 이 두려움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 게으른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고 면역 체계는 약해지고 뇌가 손상되며 심혈관계 질환이 촉진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선진국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바로 그 질환들이죠.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뇌는 자신이 짜놓은 안전한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울타리가 언제 또 함락될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벽주의입니다.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피해 도망친 자기만의 안전함 속에 앉은 채로 완벽주의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복잡한 상황에서 그 어떤 실수나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거, 이건 절대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당연히 그만큼 속도도 떨어지고 가져올 결과나 오류들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이 점검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완벽함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걸 낭비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람들이 얻으려는 안정성에 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큰 일종의 과소비라는 거죠. 경제학자 헤르베르트 기어슈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 번도 비행기를 놓쳐본 적 없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공항 대합실에서 허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저자 또한 완벽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의 이름이 바로 감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도 폭격을 맞으면 끝나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지독한 안전지대를 걷어차고 불확실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스스로 바라는 현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일단 통과하는 수밖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완벽한 안전이라는 건 없어요. 사고는 오히려 경험도 없으면서 자기 레벨을 제대로 모르고 방심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1980년대에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신기술 덕분에 당연히 차가 미끄러지는 케이스는 줄었는데요. 그런데 사고율은 낮아지지 않았어요. 운전자들이 안일해진 탓에 주의 집중을 덜하고 그 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운전을 한 결과 결국 사고를 낸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스크 보상 효과라 부르는데요. 우리 뇌는 안심하는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졌고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실수를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불안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감사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마치 무대 공포증이 많은 배우들에게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처럼 잠재적 불안은 의식을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시켜서 오히려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반면에 틀에 박힌 일이 진행되고 계속 반복되면 실수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진짜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변수에서 오는 두려움은 오히려 여러분의 능력치를 끌어올려 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능력치의 한계가 80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두려움으로 인해 여러분은 120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안감을 즐겨야 한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약간 불안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면 자연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어쩌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수를 저지르고자 하는 용기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저자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이 복잡할수록 판단은 단순하게 해보세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에게 복잡한 판단 기준을 주고 심근경색 환자들의 경중을 나누게 했는데 대다수의 의사들이 정확하지 않은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복잡한 체크리스트 대신에 예, 아니오로 단순화시켜 3가지만 체크하도록 만들었더니 오히려 환자 분류가 정확해졌다고 해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상황도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통해 결정을 내리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예, 아니오를 기준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 보십시오.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지극히 단순한 저만의 절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하길 원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예, 아니오에 제 스스로 대답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들은 언제나 결과도 좋았습니다. 물론 그걸 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누가 하라고 시켰거나 돈 때문에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자 역시 저의 이런 생각과 결을 같이 하는데요. 복합적인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무시해 보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라고 합니다. 단순한 사고가 오히려 승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잘 알지만 원하는 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온 부작용이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로 가니까 나도 저기로 갈래.
모두가 똑같이 멍한 눈으로 회사에 다니니까 나도 그렇게 할래. 이에 대해 저자는 나도 그렇게 할래 식의 사고를 버리고 자기 삶이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기도 전에 이런 과정들을 전부 생략해 버리죠. 그리고 다시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남들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사람보다는 좀비에 더 가깝습니다. 그냥 멍한 눈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멍하게 따라 걷는 건 좀비 같잖아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너무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딱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걸음으로 겸손하게 가보세요. 저자도 뇌가 갑자기 놀라지 않게 목표로 가는 단계를 세분화해서 걸어가라고 조언합니다. 독일의 초대 수상이었던 콘라드 아데나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더 영리해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그동안 여러분의 머리를 빼곡하게 채운 안전함에 대한 집착,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모든 차선책들을 비우십시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 과거의 경험, 원래 있던 지식,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을 조합해서 내리는 판단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뇌가 익숙한 대답만 계속하게 놔두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다빈치, 뉴턴, 아인슈타인도 익숙함을 벗어던지고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 탁월한 업적을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들은 익숙한 답변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요. 고정관념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불확실함이 주는 기회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불확실함이라는 게 무조건 막 힘든 것도 절대 아닙니다. 마크 트웨이는 길에서 주운 1달러가 일에서 번 1달러보다 반갑다고 말했었죠. 뜻밖의 일은 뇌가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보다 정확히는 유쾌한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 즉 뇌는 어떤 소망이 이루어질지 말지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지금 그 세계에 가두지 마세요. 지금 기분 좋은 상태를 즐기며 나아가십시오. 저자는 목표를 향해 자신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며 나아가는 불확실한 삶은 여러분에게 즐거운 설렘을 선사해 줄 거라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극복하고 만들어내는 생동감 있는 삶이 바로 인간이 겪어야 할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꼭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올가매던 안전지대에서 이제는 나오십시오. 나와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목표를 신중하고 날카롭게 가다듬는 겁니다. 그 목표가 날카로울수록, 그러니까 구체적일수록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 우연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을 만끽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시도, 삶이 주는 가장 값진 경험을 이제는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입 밖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속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오늘은 수잔 애시포드의 유연함의 힘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연함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얼핏 들으면 융통성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왜 유도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유도리는 여유를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의 잔재인 거죠. 사실 융통성, 이해심 같은 단어로 바꿔 써야 맞는 겁니다. 어쨌든 유연함이라는 건 결국 융통성, 여유 같은 느낌을 주죠. 저자는 유연함의 기술이라는 건 일반적인 다른 자기계발 기술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각기 다른 욕구, 필요, 자원에 맞게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이 유연함의 기술에는 총 6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목표 설정, 실험 계획 수립과 실행, 피드백 수립, 체계적인 성찰, 마인드셋 관리, 감정 조절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목표 설정, 계획 수립과 실행 이 두 가지에 대해 저자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성장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요. 성장하는 어른은 잘 없죠.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성장이라는 단어와 어른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보통 성장이라고 하면 성장기 우리 아이, 급성장기 이런 신체적인 성장이 먼저 연상되시잖아요. 가만히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스스로 성장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소리내서 실제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메모장이나 수첩 같은 곳에 글로 적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목표 설정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드리기 전에 갑자기 이 성장이라는 거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를 막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해 나아가려면 당연히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성장할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없는데 어떤 성과는 거두고 싶어 하십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스스로의 돈그릇을 먼저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투자나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내 돈그릇은 5천만 원짜리 크기인데 거기에 1억, 5억, 10억을 어떻게 담겠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경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도 발전 가능성이 큰 경험을 겪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발전 가능성이 큰 경험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경험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경험, 변화를 동반하는 경험, 부담감이 큰 경험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런 경험들을 해서 스스로의 진짜 캐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의 한계치는 90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지금까지 한 경험치만 반영된 현재 스코어죠. 그게 여러분의 진짜 캐파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동반하는 부담감이 큰 경험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믿고 있는 자신의 한계치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저자 역시 저와 생각의 결을 같이 하는데요. 잠재된 가능성을 깨우는데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뇌는 유연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동반하는 부담감이 큰 경험을 할 때 당연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입 밖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속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정정해 보세요. 정정하는 방법은 입 밖으로 소리내서 딱 한 단어를 말해 보시는 겁니다. 경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의도적으로 입 밖으로 경험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고작 이 한 단어로 말이죠. 이게 프레이밍이거든요. 이 프레이밍은 진짜 위대하면서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어떤 창으로 들여다보는가에 따라 그 형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니까 당연히 결과도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프레이밍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받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그 힘을 새삼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프레이밍 대상인 동시에 프레이밍을 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경험을 프레이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유연화된 뇌의 힘을 빌려서 말이죠. 사실 프레이밍의 전환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포기하거나 좌절해온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 모든 스트레스를 경험과 모험으로 인식하는 건 쉽지 않겠죠. 이에 대한 방법으로 저자는 성과 증명 마인드셋을 끊어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성과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인드인 건데요. 이 성과 증명 마인드셋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게끔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능력과 성과를 증명하는데 점점 치중하다가 결국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질문하지 않고 정보를 찾지 않으며 무지를 숨기고 피드백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무지를 드러내며 정보를 찾고 피드백을 구하며 세상을 학습합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여러분을 성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이런 행동을 학습 마인드셋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학습 마인드셋을 한번 장착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스트레스 요인들로 인식하는 대신에 잠재된 학습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어요. 성과 증명에 매달리는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부터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가변적입니다. 이렇게 매사에 학습을 하려는 태도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최대치로 올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실패를 피하려는 노력은 값비싼 대가를 부르는 자충수이다라고 강조하는데요. 특히나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고 복잡하게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실수를 하고 난관에 부딪혀 실패하는 건 사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서 성급하게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지 말고 학습자의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이런 유연함의 기본 태도를 갖추면 유연함이 강화되고 성과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한 바를 이루는 거죠.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요? 저자는 환상을 목표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미국의 성공적인 식품기업 징거맨스의 대표와 직원들은 설립 초기부터 몇 년 단위의 장기 목표를 주기적으로 시각화했다고 해요. 이들은 몇 년 후 회사 모습을 그림처럼 생생하고 상세하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운 비전은 현재 대부분 실현되었어요. CEO인 와인스와이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라는 미래를 생생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래를 글로 적어 생명력을 불어넣어라. 이때 글은 상상력과 연상작용을 자극하는 표현일수록, 그러니까 이미지가 생생할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저자가 한 실험을 예로 드는데요. 과학자들이 실험 대상자들을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눠 품질 좋은 장난감을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A그룹엔 비전을 생생하게 설명하죠. 순진한 아이들이 웃고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들이 미소 지을 법한 완벽한 장난감을 만듭시다. 반면 B그룹에는 연상 효과가 별로 없는 비교적 건조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완벽한 장난감을 만듭시다. 실제로 A그룹이 만든 장난감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 자명한 결과겠죠. 여기에서 저자는 아직까지 상상하는 이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롤모델을 설정해도 좋다고 합니다. 롤모델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믿어야 하고, 둘째, 그 사람은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은 다음 이제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마인드셋을 가져와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배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과학계는 이런 현상을 지칭해 목표 전염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었어요. 이 목표 전염을 활용하면 목표까지 혼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에 비해 훨씬 더 수월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추구할 목표와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행동의 열망까지 얻으셨습니다. 이제 실행의 영역으로 넘어갈 차례예요. 저자는 사람이 뭔가를 끝까지 실행하려면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실험을 하는 건데요. 일상 속 실험을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나오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도전적인 목표를 딱 설정하긴 했는데 지금 당장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저자가 엄청 흥미로운 솔루션을 하나 줍니다. 일상 속 간단한 실험을 해보라는 건데요. 이 실험이 여러분의 목표와 실천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실험은 어떻게 계획할까요? IT 기업의 제품 개발 책임자인 파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자르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에 기술적 역량, 재무 능력 면에서는 누구보다 훌륭했지만 본인 스스로 창의력이 떨어진다며 좌절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실험을 해보기로 한 겁니다. 논리를 관장하는 좌뇌가 아닌 창의력을 담당하는 우뇌를 발달시키겠다며 매일 붓글씨를 써보는 기이한 실험에 돌입한 거죠. 스티브 잡스 또한 본인의 전공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캘리그라피를 배웠던 일화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캘리그라피를 배웠던 이 경험이 훗날 애플의 맥을 디자인할 때 엄청나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었죠. 여러분, 이 실험이라는 거에는 사실 뭐 정해진 규칙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미래를 그냥 상상해 보세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 무조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이건 제가 수십 년간 계속 해봐서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실험이라는 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내 목표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목표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상상하다 떠오른 아이디어는 결국 상상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목표를 이루고 나서 뒤돌아보면 이게 이렇게 되려고 그때 내가 그걸 했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리고 앞으로 해 나아갈 모든 실험이 목표를 달성하는 여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다음 주에 바로 짠 하고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의 실험, 그러니까 딱 하나의 경험을 이제 막 해놓고 왜 나는 모든 것을 배우지 못했지라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하지 마세요. 저자의 말처럼 그 무엇이든 하나의 실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실험이 일상이 되면 여러분은 이 실험을 매일 즐기실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리해지고 강해지며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일상을 보내다가 정말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그 환상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